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 파트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는데, 좀 전에 제가 어디인지 갈 거냐면, 일단은 125페이지로 가시면은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계수가 있다? 변이계수. 자, 이거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데, 좀 전에 제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평균은 제가 그냥 했어요. 수익을 얘기했어요. 분산은 뭔 얘기했죠? 위험. 그럼 수익은 높아야 되고 위험은 낮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결정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배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배의 원리. 그럼 아까 수익이 갔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나왔던 걸 이제 보여드리면 A와 B를 변이계수라는 게 나온 게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좀 전에 표준 편차는 그냥이었어요. 표준 편차는 위험이었어요. 위험. 기대 수익률은 수익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낸 게 빨리 이제 계산을 좀 여러분들한테 빨리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10%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하죠. 그럼 당연히 15하고 7이 있으면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자, B를 선택하겠죠. B가 A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냥요,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져서 얘가 만약에 14%다 라고 한다면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다릅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변이계수입니다. 무슨 계수다? 그 변이계수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만약에 변이계수라는 것은, 자, 아까 수익이 같으면은 위험이 낮은 거 선택했죠? 그럼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는데, 자, 지금 어때요? 얘는 그냥입니까?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습니까? 자,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죠? 그럼 얘는 좀 공격적이고 얘는 보수적이면서 투자 선택이 좀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냥이다 변이계수다. 변이계수는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당 위험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한 것은, 자, 위에가 표준 편차가 올라가요. 변이계수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위험이니까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가거든요. 표준 편차를 우리가,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을 나눠서, 자, 기대 수익률을 밑으로 내려서 기대 수익률당 위험, 물론 뭐 위험당 수익은 반대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변이계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자, 위험이 표준 편차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준 편차 위험이죠. 그럼 위가 클수록 더 크게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0.7 정도 나오고 이게 1.07이 나오거든요. 그럼 A가 좋습니까? B가 좋습니까?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변이계수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변동계수라고도 하고 변이계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오른쪽 보시면은 상호 지배관계 있지 않는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서로 다른 투자안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표준 편차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당 기대 수익률이 반대라고 나온 적도 반대로 또 계산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또 오트 강의 할 텐데 여러 투자 대안 중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투자 대안이라 하여도 변동 계수가 가장 작은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변이 계수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상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B가 위험해서는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꼭 얘가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좌측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봅니다. 아까 세로축이 그냥 있어요. 아까 Y축이었어요. Y축이고 누워있는 게 X축이었죠. 그죠? 이렇게 한다면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이따 오트강의 잠깐 이제 또 문제를 풀고 기출이 있었지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균 분산 결정법을 배웠잖아요. 그럼 서 있는 게 무슨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누워 있는 게 위험이죠. 그래서 평균 분산. 그래서 평균이고 얘가 분산이다. 위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냥요 위험은 낮을수록 좋아요. 수익은요 높아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10, 20, 30, 40, 10, 20, 30, 40 본다면 자 수익은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놓고 위험은요 낮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좌표상의 대안이 A, B, C, D, E, F, G,
HIJ라고 한다면, 자, 이건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그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하죠. 얘가 얘네들을 지배한다고 나와요. 얘가 얘를 지배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수익이 똑같으니까 위험이 작아야 되니까 얘를 지배하죠.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그럼 수익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하죠.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를 점이죠, 점. 이 점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 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집합하게 되면은 그냥요 선이 만들어져요. 그 전선이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그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효율적 전선이 또 우리가 영어로는 프론티어라고 하거든요. 프론티어. 자, 그럼 얘는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해요. 자, 우상향하는 이유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럼 수익과 위험이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좋은 걸 선택한 얘를 선택하는 것이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럼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A, B, C, D 자산에는요. 집중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럼 숫자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럼 A, B가 낫나요? A, B, C, D가 낫나요? 그럼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나왔던 게 낮은 수익, 낮은 의미니까 얘는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얘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B가 뭘 지배하죠? J를 지배하고요. A, B부하고 A, C 중에서는 어떻게 돼? A, B가 더 수익이 커요? A, C가 커요? A, C가 더 30%가 크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수가 적어야 돼요. 구성산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아까 좌측에서 A, B, C만 남았죠. 이게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럼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오른쪽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 그 다음 좌측에서 아까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A, C, E만 남았죠. 그 걔네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하시는 A, E, C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집중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근데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걸 배우셨죠.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아까 무차별 곡선을 배우셨잖아요. 그럼 무차별 곡선이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위험회평.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지금 그 실선하고 점선이 있죠. 그럼 실선은 그냥요 가팔아요. 그냥요 더 달라고 해요. 그럼 아까 회피도가 큽니다. 그럼 더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달라고 하니까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가파릅니까? 그럼 얘가 저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접해야 됩니까? 접해야 돼요. 지금 A점과 접했죠? 그러면 교차점이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교차점은 두 점이 생기죠? 근데 밑에 있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쪽으로 수익으로 갈수록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만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이게 무차별 곡선이 위로 볼록한다 그랬어요? 아래로 볼록한다 그랬어요? 그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자의 태도인데 위험해. 이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좀 전에 그냥입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위험 회피형이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위험에다가 햇바닥을 내밉니까? 그래서 멜롱 그래서 그죠? 그럼 내가 아래로 멜롱했지 위로 멜롱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완만한 놈은 실선이죠. 그럼 실선은 그냥요 완만해요. 그럼 완만한 것이 얘도 그냥 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접한 게 최적이라는 거죠.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제가 무효접이라고 암기하셨는데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만나야 되죠. 근데 만나긴 만나는데 교차점이 맞아요. 접하는 점이 맞아요. 접하는 점.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무효접. 그래서 무효접이라고 암기하시는 이 접은 교차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교차점 하면 안 돼요. 접점도 맞고 접하는 점도 맞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좌측에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나? 그게 바로 이 저자가 얘기하신 AEC 점을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개별 투자안 혹은 투자 대안의 집합체를 효율적 투자한 대안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투자 대상의 후보죠. 자, 그걸 집합하면 그냥요 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묶음으로써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가 표시된다고 되어 있죠. 우하향 우상향. 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3번 별표.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안을 연결하는 곡선은 그점입니까? 효율적 전선입니까? 그럼 오른쪽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최적이 되려면 보세요. 무효적,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돼요?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제가 요 공격적인 애는 그냥이야 가팔라. 자, 우리가 공격적인 완만했죠. 보수적이 가팔했죠.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포트폴리오만 가시면 되는데 128페이지로 갑니다. 여기만 하면 이제 끝나요. 128페이지로 가시면 포트폴리오라는 단어 있어요? 128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로 이제 뭐 여기만 끝나게 되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서 발전됐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 만약에 내가 4억 있으면 제가 아까 왜 요렇게 그리면서 A, B, C, D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얘기했죠. 자, 이거 지정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그럼 구성사 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투자하는 거죠. 그럼 A, B가 낫나요? A, B, C, D가 낫나요? 구성사 수를 많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요? 그럼 얘가 지금 골랐다는 것은 이 주식에 대한 이 대안들이 그냥입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까? 집중 투자해야 된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 분산 투자해야 되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집중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죠. 집중이 나와야 돼요. 분산이 나와야 돼요.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잃은 거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얘도 위험의 통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 위험의 통제라는 건 안 나왔고, 그럼 우리가 요 항목수를 2개가 나요? 4개가 나요? 그러면 구성 자단수를 어떻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럼 구성 자단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상은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가 없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모든 자산에 와요. 그럼 모든 자산에 오는 것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자, 3가지를 냅니다. 다음에 인플레 피할 수 있나요? 다음에 경기 변동 피할 수 없죠. 경기 침체 피할 수 없죠. 그럼 그냥입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까? IMF 같은 거. 그럼 요거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물이 촘촘히 돼 있죠. 비체계적, 체계적이고. 근데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다는 거는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한 거예요. 그럼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다는 것은 모든 투자예요. 하나의 개별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는데, 자, 이따가 상관계수를 배우세요. 무슨 계수? 자,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거든요. 그럼 비슷한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상관이 적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 만든 데는 오히려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조류독감 터지면 닭고기가 떨어지겠죠.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 성공했죠? 같은 게 좋다, 반대인 게 좋다. 반대인 게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개별 자료에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있다. 그럼 체계적, 비체계적이라는 거죠. 그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어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체계적이지 체계적은 못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총위험이라는 자체는 2가지가 있어요. 자, 총위험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있다.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다는 거죠. 자, 체계적은 그냥요 모든 자산에 와요. 다음에 인플레, 경기 침체, 이자율 변화, 그죠?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건 피할 수가 없고 체계적이죠. 근데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오는 것은 자, 어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근로자가 파업했어. 그냥 그 회사만 했어. 다른 회사 영향 주지 않죠. 그 회사에 대한 영업 경비가 변동한다든가. 이건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있다. 작게 저기 물고기야. 그물이 있어. 체계적인 그물이 그냥이야 촘촘해.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나. 근데 저같이 좀 이렇게 마른 물고기 같은 건 그냥이야 피할 수가 있어. 피할 수가 있죠. 왜 웃으세요, 그죠?
비슷하면서 왜 그러세요? 자, 그래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 그럼 체계적은 그냥이다. 피할 수 없다. 자, 이건 그물이 그냥이야. 듬성듬성. 빛이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시험 문제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걸 제거시킨다는 거죠? 비체계 제거이에요.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그래서 그다음에 비계 제거. 절 포함해서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포트폴리오 나왔다 그럼 옆구리를 잡고 시작하세요. 그럼 체계 제거 맞아요? 비계 제거 맞아요? 체계 제거하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만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점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럼 얘를 줄이는 것은 얘도 줄어져요. 근데 0까지 줄여요? 0까지 못 줄여요. 왜? 체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까? 제가 아까 요구르트 먹고 취했다 그랬죠. 그럼 요구 수익률에서 반영되는 것은 체계적이에요. 자, 아까 요구 수익률은 뭐 플러스 뭐예요? 그냥 제가 할게요. 자,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중률이죠. 그럼 위험 할중률에 여기서 위험은 피했어요? 감소를 했어요? 그 위험과 수익의 비례라는 얘기죠. 그때 위험은 뭐다? 체계적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구르트 먹고 어떻게 했어? 그럼 요구 수익에서 나오는 건 뭐다? 체계적 위험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관이요. 비슷해야 돼요? 반대인 게 좋아요. 그 만약에 얘가 닭에 한 장을 해갖고 내내 치킨, 만약에 교촌, BBQ 투자했어요. 그냥이야 두루뚜껑 터져서 다 떨어져. 그럼 상관이 많아서 그렇죠.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 상관이 적어야 돼? 그럼 수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럼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맞게. 상관이 많아야 돼? 상관이 적어야 돼? 그럼 수치가 작아야 되죠. 따라해요. 수치가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같은 방이 플러스고 반대 방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수익이 10%, 10% 똑같죠? 똑같은 방향은 플러스 1일 때와 이제 마이너스 1, 0까지가 있는데 플러스 1은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플러스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0도 분산 효과는 있죠. 그러면서 얘가 10%, 10%인데 어머! 그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럼 마이너스 되는 그냥이야 완전히 제거돼.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할게. 자, 포트폴리오는 집중이 맞아, 분산이 맞아. 구성산수를 어떻게 할수록 옆구리 잡아 체계 제거, 비계 제거.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맞나요? 그러면서 상관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플러스는 돼, 안 돼? 안 되고 마이너스는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할게요. 자, 갑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갑니다. 지금 128페이지 보고 있나요? 할게요. 포트폴리오는 의 구성 종목수를 다양할수록 비체계적임을 감소하죠. 체계적임을 감소시켜요. 비체계적. 안전한 결합 편익은 잠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데 참고하시고. 자, 여러분들 체계적과 비체계적 있죠. 그럼 머릿속에 그물을 그려보세요.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할 수 있어 없어? 시장에서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 나오잖아. 내가 아까 이 세 개 얘기한 거. 그럼 이건 모든 투자 대안이죠. 그럼 분산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없는, 분산 가능 불가능, 분산 투자로 제거된다 할 수 없다. 제거는 뭐만 제거한다? 비치 계정만. 비치 계정은 모두 비치 계정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 피할 수 있죠. 개별 위험이고 개별 투자 대에서 오죠. 그는 분산 투자를 회피할 수 없는 있는 분산 가능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치 계정을.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 그 다음 밑에 1번에 가시면 포트폴리오 구성한 종목수를 어떻게 아까 구성자산수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 그럼 증가시키면 좋네. 그럼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상이하는 게 좋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서로 위험이 상쇄되는 효과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총 위험은 0이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요 밑에 계산은 이따가 하고 일단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오른쪽에 3번에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고려한 분산 투자로서 투자 자산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종목을 구성하는 것보다 상이한 종목을 구성하는 게 분산 효과가 작아요, 더 커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상관계수라는 게 있죠.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전혀 제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두 사람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 정해관계거든요. 완전히 비례하고 완전히 10% 10%고 동일한 방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산 효과가 있다, 전혀 없다. 비체계적이면 전혀 감소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만 1만 아니면 가능하죠. 효과 있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이야 완전히 제거돼. 그 완전히 반대 부의 관계죠. 완전히 반비례다니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동일한 폭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비체계적임을 뭐까지 줄일 수 있어요? 0. 그렇죠?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일 경우를 제외하면 비체계적임은 0이 되진 않습니다.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자, 상관계수가 0도 그냥이야 분산 효과는 있죠. 수익률의 움직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지 분산 효과는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색칠한 거 상관계수까지 고려한다면 수익률의 움직임에 동일한 게 좋아, 상이한 게 좋아? 그러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세 종목의 포트폴리오보다 분산 효과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색깔 칠한 것만 가세요. 단점은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요 보통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타를 많이 하죠. 근데 부동산은 단기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장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점이 보시면은 자, 같은 게 좋아요, 다른 게 좋아요? 그럼 우리 부동산이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시 한번 에센스를 줘. 어떻게? 그 용도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기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이제 갑니다.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 128페이지 가시면 얘도 계산이 나와요. 128로 가시면은 자, 거기 못해 보시면은 자, 가볼게요. 종목별 가중치를 고려한 분산 투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항상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 40, 60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시험 문제가 50, 50 아니면 40, 60이에요. 그러면 50, 50이 나오길 원하셔야 돼요? 40, 60이 나오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 50, 50은 반띵씩 쪼개면 되거든요. 근데 특이한 놈들이 40, 60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가중평균 해야겠죠? 그래서 가중평균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가중평균 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라는 것이 자, 할게요. 지금 그 확률이 몇 대 몇이라는 거죠? 0.6, 0.4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자분도 하나는 50대 50을 넣어줘야 강사도 좀 편하거든요. 근데 너무하죠. 둘 다 60, 40이죠? 지금 그게 왜 내가 그게 힘든지를 모르는 분은 이걸 터치 못하는 거예요. 그냥야 50, 50이셔. 반반씩 쪼개면 되니까. 그럼 60, 40이라는 자체는 0.4와 0.6을 곱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바리?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한다면 거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저자분이 A 부동산은 몇 퍼센트?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40%. B 부동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갑돌이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40%는 여기다가 얼마를 들이대는 거야? 40억. 60%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나와주면 또 가중평균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0.4, 0.6 가중평균해야 돼. 이해 갔죠?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건 그냥이야 확률이야. 확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드릴게. 호황, 불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눈을 봐야 되니까. 그럼 A 부동산이 있죠. 호황일 때는 아까 0.6이고 0.4라는 거는 퍼센트를 소수점으로 고쳐야 퍼센트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15%, 얘가 몇 퍼센트? 5%라고 돼 있죠? 그럼 곱해 볼게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리고 요거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0.6과 15를 곱하죠. 그럼 9%가 되고 0.4와 2%가 되죠. 그럼 얘가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11%가 돼요. 그렇게 해야 넘어가요. 맞죠?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B는 몇 퍼센트의 수익이 20%, 불황일 때는 10%, 그리고 또 곱해서 더하죠.
그럼 0.6과 20%를 곱하면 12%가 되고 0.4와 10%는 4%가 되죠. 그러면 16%가 되죠. 자, 이걸 그냥입니까? 또 계산을 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자 갈게. 봐봐. 그냥이야 50, 50 나오길 원해. 반반씩 조금 내는 거거든요. 미치겠어. 그래서 하나 50, 50 내줘. 근데 왜 이렇게 강사를 힘들게 해? 자, 그냥이야 다시 40, 60이야. 찾았어요? 그럼 또 해야겠네. 미치게 한 장 얻네. 그냥 자르면 되는데, 그지? 힘들어 죽겠어. 내가 책 냈으면 50, 50 내. 강사들을 원했어, 그죠? 그래서 너 배려가 없으신 것 같아. 그럼 40, 60이죠?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아. 50, 50 반씩 쪼개면 되거든요. 근데 계산이 똑같은데 이건 또 곱해줘야 돼요. 0.4와 11을 곱하면 4.4가 나오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0.6과 16을 곱하죠. 그럼 9.6이 나오죠.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제가 계산 다 해놨으니까. 그럼 4.4와 9.6을 더하면 커닝하면 되겠네. 14가 나오네. 그죠? 찾았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근데 얘는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투자 비중을 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가시면 니은에 종목별 투자 금액의 가중치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는 달라진다고 돼 있죠. 당연히 40, 60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위험 자산의끼리 배합하는 것보다 부동산, 위험 자산 부동산과 무위험을 결합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가 더 커지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오늘 2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가 포트폴리오에 가장 잘 나왔던 기출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답지 받으셨나요? 네, 그럼 답을 아시겠네. 몇 번이 정답이야? 4번이죠, 그죠? 할게요. 이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기출이에요.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분석에 관한 옳은 것은 자, 아까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아시죠? 자, 이건 그냥요 체계적이야. 그러면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지금 만약에 이 지문이 맞으려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플러스 1일 때는 가능해요. 그럼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1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타나고요. 자, 두 자산의 수익이 서로 다른 방향이 움직이는 게 이건 상관계수가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음으로 고치시면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로 되고요. 아까 무효접 기억나시죠? 그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어떻게 돼요? 접하는 점이 최적이 되겠죠. 몇 번이 정답인가요? 4번.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편입되는 투자 자산을 늘림으로써 어떤 위험을 감소시켜요?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을 감소시키면 총 위험은 줄어든다는 건 맞아요. 근데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몇 번 정답? 4번.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4번 문제를 옆에다 껴보세요. 4번 문제를 옆에다 껴보시고 페이지는 112페이지로 갑니다. 112페이지 가시면 가셨어요? 여러분들 약속 드린 건 이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제부터 순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분이 굉장히 책이 다 쓰셨는데 저는 책을 제가 쓴 것도 강의하고 그런데 참 특이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아까 틀이 지렛대효과서부터 했죠. 요게 순서거든요. 이제 지금 현금 수지를 한 다음에 화폐 시장 같이 한 다음에 현금에 대한 그 할인현금 수지 문서법 아시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4번 문제를 지금 풀겠다는 게 아니라 4번의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찾았죠? 그럼 요 순서를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왜 가공기 유용순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앞에가 글씨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에 대한 따서 외우는 거지만
이 하나하나에 특히 영업 경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나요? 밑에 영업소득세 찾으셨어요? 요걸 알아야 그 기출문제를 이걸 풀 수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은 그냥요 임대사업을 해요. 임대사업을 하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임대사업만 합니까? 나중에 양도차익도 있습니까? 양도차익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가장 그 부동산 투자를 잘하신 분이 서장훈 씨 아시죠? 그 서장훈 씨가 그냥요 경매로 샀어요. 비싸게 싸게.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돈만 들였을까요? 타인 돈을 빌렸을까? 그러면서 지렛대 효과. 그래서 지금 그게 건물이 40억인가 샀는데 지금 200억이야. 배가 아파. 그럼 그냥이야. 우리도 공부해야 돼. 그럼 임대료만 받아 양도차익도 있어. 양도차익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그 현금 수지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 수지, 현금 흐름, 그다음에 캐시 플로우. 그럼 현금 흐름을 알자는 거죠. 그럼 나간 게 많아야 돼요. 들어온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이제 얘가 시험 문제가 얘는 100% 나옵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100%라고. 적었어요? 얘 무조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평가사가 임대료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임대료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죠. 감정평가사 애들도 반드시 100% 나오는 부분이에요. 체크하셨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갑니다.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스토리를 이제 갈게요. 우리가 천천히, 내가 총 투자액이 있어요. 총 투자액. 총 투자액이 지금 20억을 투자합니다. 얼마를 투자한다? 그러면 아까 지분이 있고 저당이 있죠. 그 지렛대 효과를 향유해야 돼요. 그럼 10억이라는 것은 지분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돈 투자액이고 저당은 은행이 빌려준 돈이죠. 10억을 저당이라 그래요. 저당 대부액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대부액.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개론의 세법도 나와요. 그죠? 어떻게 나오냐면 취득할 때 내는 게 그냥요 취득세예요. 그럼 취득할 때 내는 게 취득세죠. 그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보유가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는 운영에 내요. 양도소득세는요. 처분해 내는 거죠. 이해갔어? 그래서 걔는 가장 기본적인 거 나와요. 자, 그럼 운영할 때와 처분할 때에 대한 세금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럼 돈이 들어온 건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운영에 대한 이득을 소득이득이라 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한 번 받아요. 매번 받아요. 근데 자본이득이라는 자체는 양도차익은 한 번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따 문제를 풀게 되면 그 가능 호수가 있을까? 뭐냐면 우리가 임대하려면 그냥입니까? 그 호수가 있습니까? 그럼 임대료가 나오면 그걸 곱해야 가능 총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금액을 키우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25칸이 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25칸이 있어서 자 25칸이 있어서 임대 단위 호수가 25칸인데 여기에 100원을 받아요. 얼마를 받는다? 100원. 그럼 1년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2,500원입니까? 그럼 2,500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채웠어요. 예상만 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가능 총소득, 잠재 총수입. 여기서부터가 스트레스를 끊으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운영에 대한 수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 수지라고도 하고 이 저자분이 틀린 지문이 아니고 또 영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돼요. 영업의 현금 흐름. 자, 그러면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해보면서 많은 걸 한번 도전해 봤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앞에 거를 따지는 게 뭐냐면 가로쳐서 나오죠. 제가 가공기 기억나시죠? 가공기는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예요. 누가 만들었죠? 유영순이 만들었죠. 근데 얘가 탈세를 하니까 탈세는 그냥이요 불법이에요. 아까 누가 국세청에서 우리가 어떨까 전화를 하니까 얘는 세금을 납부해서 부세했더니 그냥 다시 영세해졌어요. 가난해졌죠, 그죠? 이제 대답도 안 해요, 그죠?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죠? 부세 영세죠, 그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시험 문제가 그 블랭크를 쳐서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A가 뭐냐, 그 다음 B가 뭐냐, 그 다음에 C가 뭐가 나왔어. 따라서 가유순.
그럼 앞에가 가요순을 찍으시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가 뭐야? 아, 가공기야? 간헐 청소득이죠. 그럼 책을 보고 좀 얘기하세요. 코딩하면서. 무슨 청소득? 간헐 청소득이야. 그죠? 총이라는 것은 전체 조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서는 조라고 하고요. 그냥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하죠. 근데 이 저자분은 뭐라고 해놨을까? 불량부채라고 해놨죠. 그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불량부채라고 하고 대손충당금. 자,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임대료 떼먹는 거예요. 그냥이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 그래. 떼먹는 임대료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 우리가 저독하지, 그지? 그러니까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이건 임대료 소득이에요. 영업 외 소득 소득이에요. 영업 외 수익. 그래서 주차비라든지 자판기 수익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런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그냥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 유효라는 것은 실제로 내 주머니 들어오는 거죠. 유효. 총소득을 얘기를 합니다. 총소득이라고 하고 조소득이라고도 하죠. 그럼 그 당에 대해 경비를 빼야 돼요. 병 빼죠. 영업 경비를 뺍니다. 그럼 아까 순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나요? 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자,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겁니까?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더한다고 나왔어요.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뭐다? 이자.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따라서 저당 지불액. 뭐 그냥 하나로 통일시키지. 아주 짜증나 죽겠어, 애들이. 그럼 저당 지불액과 얘는 그냥이다. 동일어예요. 저당 대부액이에요, 지불액이에요. 대부액은 전체 금액을 얘기하고 지불액이라는 건 그 원리금만 얘기를 해요. 이해 가셨나? 그럼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세후다, 세전이다.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 영업소득세를 빼죠. 영업소득세를 빼고 그 다음에 그냥요 세후가 돼요. 세후가 되죠.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합니다. 자 여기서 총소득이라는 자체, 특히 유효총소득은 그냥요 아직 경비는 안 뺐어요. 경비와 세금을 빚과 세금을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경비는 뺐습니까? 경비까지는 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세전은 아직 세금을 공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빚은 빼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강의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지금 빼주는 게 있죠? 자, 이건 그냥이요. 공실이에요. 공실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빼는 건 그냥입니까? 경비를 뺍니까? 변 빼고. 자, 이 빚이죠, 빚. 빚은 그냥이요. 은행에 내는 거예요. 은행에 내는 거고, 이건 그냥이야. 세금이야. 그래서 따라서 공경은세. 자, 뭘 빼주고요? 공실 빼주고, 경비 빼주고, 은행 나가고, 세금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지출 항목이 여기서부터니까 따라서 비비세. 그럼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총소득가 쭉 내려오면서 빼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면 밑에 소득이 커요? 위에 게 커요? 근데 반드시 큽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자, 영업경비는 반드시 나가줘야 돼요. 근데 빚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적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순소득과 세전이 그냥이다 같을 수도 있다.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난이도가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난이도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10원 빼면 얼마예요? 이거 아주 쉬워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근데 역으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면 자 긴장하세요. 얘가 70이고 얘가 10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왜? 더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랑 굉장히 좀 틀려요. 아까는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도 더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서 올라가면 어떤다? 더하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까 이건 쉬웠잖아요. 80에서 10, 70.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위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 더해야 되거든요. 준비됐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자 40이고
얘가 30이야. 그럼 얼마야? 어민지 알았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영업경비가 중요하다 그랬죠? 영업경비다 별표.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포함되는 항목은 보유가세니까 재산세는 들어가죠? 근데 얘기해 보세요. 공실이라는 것은 공실 및 불량부채는 그냥요 미리 빼줬어요. 그럼 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죠. 그럼 얘도 더 들어갈 필요가 없고, 소득세도 나중에 빼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비품의 감가 같은 거는 경비 처리를 하죠. 근데 건물의 감가는 경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자, 이건 경비예요, 경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10월 26일이 시험이죠. 그때까지 그냥이야 내 공부량이 늘어나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래서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뭐가 감소하면?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공이 뭐죠? 공실 및 불량부채. 부가 뭐예요? 부채 서비스. 감이 뭐예요? 뭐의 감가예요? 건물의 감가. 소가 뭐예요? 소득세. 개인은 소득세 내죠. 법인은 법인세 내겠죠. 제가 할게요. 지금 거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수지는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며,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은 단위 예상 임대료다가 그냥입니까? 임대 단위 수를 곱합니까? 그럼 이따가 호당 임대료가 나오면 임대 가능 호수를 곱해야 계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그냥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럼 자판기나 유료 세탁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공실은 보통 가능 소득의 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유지관리비, 보험료, 광고비, 종업급여, 재산세 이런 것들은 경비에 포함이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네 가지는 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이해 갔죠? 그래서 그렇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자, 영업소득세라는 단어가 있죠. 저건 이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업소득세를 했었어요. 자, 소득이 있으면 그냥요 세금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세전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순소득만 계속 우리 공인중개사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세전서부터 나온 게 있죠.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따라서 세대 원감, 이 계산 방식 나올 수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 밑에다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세금이 공제되는 게 있고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세 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대체 충당금이라는 거와 대체 충당금과, 자, 우리가 대체 충당금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좀 생소한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가시면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나와요.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체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은 임대료를 떼먹고 도망가는, 임대료 회수 불가능한 거고, 대체 충당금은 뭐냐면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요 주방 용품이나 에어컨 설치할 수 있죠.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교체해 줍니까? 그럼 비품에 대한 감가는 경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가가 딱 봤을 때 만약에 그런 걸 교체해 주면 그냥입니까? 건물 가치가 올라갑니까? 저건 가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뺐던 걸 다시 들었게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자, 이자는 은행한테 가니까 공제주지만 원금은 그냥입니까? 상환이 됩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대체 충당과 원금 상환분은, 자, 이거는 세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럼 빼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 감가상각비가 있어.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액이라는 게 있나요? 감가상각액. 거기다 건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냥 감가예요, 건물이에요. 자, 건물의 감가상각은 아까 경비에는 포함됐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세금의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건물이 감가된다는 것은 건물 가치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감가상각분은 그냥이다 공제를 해주겠다. 해줘서 세공제는 연말정산 해보셨어요? 그냥입니까? 영수증 챙깁니까? 공제받는 게 우리한테 혜택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돈을 빌리게 되면 그럽니까? 이자가 나갑니까? 그럼 이자도 세액 공제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자 지급분도 자 우리가 보시면 이자 지급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는 그럽니까? 공제를 해줍니까? 그래서 맨 밑에 부동산 투자는 차입이자와 감가상각이라는 건 그냥 감가야 건물의 감가야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날 봐요. 자, 나 봐요. 건물의 가치를 없애고 없어지는 거는 그냥이야 공제를 해줘. 가치를 올리는 거는 안 해준다는 거죠. 대체 충당금은 만약에 내가 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해서 경비 처리를 했으나 자 교체하게 되면 그럽니까?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킵니까? 그럼 공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원금은 없어져요. 내가 가지고 가요.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감가는 그냥이야 이거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니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뭐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그래요? 적게 내려고 그래요? 정부는요? 그죠. 정부 입장에서는 얘가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공제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감히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럼 얘들은 그냥입니까? 공제가 됩니까? 되니까 얘를 빼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자 얘기해 볼게요. 대체 충당금은 그냥에 대해 더해야 돼요. 더해야 되죠. 대답해요. 대체 충당금은 더해야 됩니다. 충당금은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대 이감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가미는 빼줍니까? 빼줘요. 그럼 이자 지급분도 공제가 가능합니까? 감가도 가능합니까? 근데 여기서 감가는 비품의 감가요? 건물의 감가요? 건물의 감가를 알아야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감가상각이죠. 그럼 우리가 세법 시간에 과세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세소득에 대한 게 나와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세금 뭐 수수료 아끼기 위해서 이제 양도세나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세소득이 나옵니까? 그럼 세율이 있죠. 그럼 세율을 곱해요. 그럼 만약에 세율이 30%다. 그럼 0.3을 곱하면 되죠. 영업소득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순소득으로만 시작하는 게 나왔는데 긴장하세요. 세전이 있어요. 세전? 세전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세전으로 시작하는 거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순소득에다가 은행에 빚을 뺐죠. 얘기해 주세요. 여기 오면서 그냥이야 원금과 이자를 뺐어. 그러면 대체는 더해도 되죠. 허락받고 더 할게요. 대체는 뭐 그 빼줄 필요는 없죠. 더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로 오면서 그냥요 이자는 빼줬어요. 또 빼주면 이중으로 빼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선 빼주지 말고 원금은 그냥요 공제가 안 돼요. 뺐죠. 그럼 치사하게 그냥이야 다시 더해. 그래서 더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금 상환도.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냥이야 감가는 빼줘. 빼주죠. 감가상각이 빼줘서 자, 이 결과가 그냥요 같아요. 같아지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자, 따라서 순대이감, 세대원감. 그럼 여기서 눈을 크게 떠봐. 그냥이야 이자와 원금이 달라. 이건 빼주는 거고 더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까 따라서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지? 그래서 따라서 순대 감히. 그러면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순대를 사가세요. 그 자녀분이 한 분이 계신데 너무 혼자 많이 드세요. 그래서 네가 순대 다 처먹다니 감히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따라서 세대 원감. 그러면 여기서 빼주는 건 뭐만 빼주는 거죠? 감가만 빼주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모니터도 아마 타 강사가 할 거예요. 하게 되면은 이걸 안 해요. 이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그냥입니까? 해야 됩니까? 다음에 세대 원감. 그럼 여기서 뭐만 빼주면 되죠? 감가만 빼주면 돼요.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순위감 보고 대체도 안 하거든요. 대체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야 순대감이를 알아야 돼. 오늘 집에 가면 뭘 사가면서 한 사람이 막 드시면 순대를 감히.
그럼 이따 계산할 때 순대를 빼줘, 가미를 빼줘. 도대체 뭘 빼줘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다 왔어. 오른쪽에 보시면 지분 복귀액이라는 게 있어요. 별게 다 있네. 이거 뭐냐면 지분이 복귀된다는 건 처분시예요. 운영시다, 처분시다? 처분시 계산이에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고 나왔었거든요. 복귀액의 계산. 자, 그래서 우리가 매각 현금으로 나옵니다. 자, 영업이에요, 매각이에요. 매각 현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기 밑에 지분 복귀액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걸 설명할 겁니다. 지분 복귀액의 구성 요소.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가볼게요. 지금 저자가 해놓으신 게 초기 지분 투자액이라고 돼 있죠. 초기 지분 투자. 초기 지분 투자액. 또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원금 상환분 지분 형성분이라고 돼 있죠. 원금이 상환돼서 지분으로 형성한 거죠. 원금 상환분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가치 상승분이라고 돼 있나? 자본이득이라는 건데 가치 상승분, 가치 상승분 자본이득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일단 이 시작이 거기 보시면 매도 가격이 따보세요. 양도 가액. 그럼 우리가 매각한 가액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자, 매도 가격이 양도 가격이에요. 양도한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총 매각 대금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총 매각 대금. 자, 그럼 갑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해 놓으셨냐면, 자,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그냥입니까? 20억을 투자했습니까? 투자했죠. 일로 와봐요. 얼마 투자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예제로 한 거고. 그러면 나중에 20억에 그냥요, 내 지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나중에 그냥요, 양도 차익이 있죠. 그럼 25억을 받았죠. 그럼 25억에 그러니까 내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분이 복귀되는 건 처분시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가 딱 떨어져야지 맞는 거야. 25억이죠. 맞아요? 자, 볼게요. 지금 얼마를 빌렸죠? 그러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죠. 그럼 원금을 5억 상환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5억이 남아 있습니까? 5억 부채가 남아 있는 거죠. 이걸 해야 이게 딱 떨어져요. 맞나요? 그럼 그냥이야 지분 복귀액이 있지? 그럼 작게 얘기해봐. 자, 지금 보세요. 총 투자액이 그냥이었어요. 총 투자액이 20억이었어요. 자, 여기서 지분이 얼마였죠? 10억이었고 저당이 얼마였죠? 자, 그냥입니까? 원금을 상환했습니까? 자, 그러면 5억만 부채를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그냥이야 이 5억을 돈을 주면 돼. 주면 되고 내가 들어온 돈이 있겠지. 같이 가자. 그냥이야 20억으로 팔았어. 팔았죠? 맞나요? 그럼 이 합계가 25억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냥이야 내 돈 10억이 들어왔어. 들어왔죠? 같이 가. 그렇죠? 그냥이야 원금을 상환했어. 10억 갚어 이제 5억만 갚으면 돼. 5억만 갚으면 되지. 뭐 하는지 알아야 돼. 그냥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갔어요. 20억에서 25억이 됐거든요. 그럼 5억이죠. 그럼 이게 합치면 얼마죠? 20억이죠, 20억. 맞습니까? 왜 20억이 내 돈이냐는 건 5억은 누구 돈이죠? 타인 돈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얼마가 들어왔지만 25억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같이 가자. 나 다시 가야 돼? 20억 투자했잖아. 얼마 팔았잖아. 근데 내가 다 가지고 건 아니잖아. 얘한테 얼마 주는 거야? 왜? 5억을 갚았으니까. 마지막 기회야. 그냥 내 돈이 들어왔어. 들어왔죠. 맞습니까? 그냥 상환을 했어. 상환해서 내가 가져갔죠. 얘는 아직 안 줬잖아. 얘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냥 가치가 올라갔어. 그럼 이게 20억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합치면 20억이 양도가격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나한테 돌아온 거죠. 자, 이제 지분 형성분. 지분 복귀됐다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시겠습니까? 이 뜻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럼 이것들이 다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얼마만 갚으면 돼요?
그럼 20억 받아갖고 5억 주면 난 20억이 내 지분 복귀액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도 그냥이다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이 있죠. 별로 궁금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따라서 경은세,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얘도 똑같아요. 따라서 경은세,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거죠. 경은세, 경은세. 알겠어요? 그럼 자, 그냥이야 경비부터 내야 돼. 그럼 중개수수료 안 나가죠. 중개수수료. 맞아요. 그러면 중개수로 나간 다음에 저랑 똑같은 거야. 아까 순소득이 있었죠. 그럼 얘도 그냥이야 순위 들어와. 매도액이죠. 이해 갔어요? 자, 아까 10억에서 5을 갚았죠? 5억을 아직 갚았어, 안 갚았어? 커닝해봐. 그걸 뭐라 그래? 커닝해봐.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 그래요. 남아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잔액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세후야, 세전이야. 근데 주의하실 게 아까 영업수지에서는 그냥입니까? 현금 수지였습니까? 얘는 따라서 지분 복귀에 용어 단어가 달라요. 찾았습니까? 자, 아까 쟤는 부채 서비스였지만 얘는 됩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입니까? 제 빚과 얘 빚이 다르다는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요게 요새 트렌드예요. 저기서는 부채 서비스라고 하고 여기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하죠. 매도 경비는 아시겠죠? 왜? 어디 할 때요? 매도할 때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전 얘는 현금 수지라 그래요. 지분 복귀액이라 그래요. 아까 단어랑 다른 거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트렌드예요. 그럼 지분 복귀액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매각시입니까? 운용 영업시가 아니죠. 그죠? 맞나요? 자, 아까 영업할 때는 영업소득세죠. 얘는 뭐라고 돼 있죠? 자본이득세예요. 따라서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할 때죠. 그죠? 그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세전이 돼요? 세후가 돼요? 세후.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지분 복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죠? 우리가 자, 총 매각대금이라는 게 있죠. 그럼 경비를 뺐어, 아직 안 뺐어? 수는 뺐고 세전은 빚을 뺐지만 세금은 안 뺀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위에 게 큰 편이죠. 따라서 경은세,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빚을 갚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죠? 경은세 감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10원을 빼면 90원이면서 10원을 빼면 80원이 되면서 10원이면 70원이죠.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반드시 클까요? 같을 수도 있죠. 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고 아예 양도차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계산 문제가 지금 몇 번이냐면 4번 문제 있죠? 요걸 지금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좀 힌트를 드릴게요. 따라서 순대 가미.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 유도를 하고 좀 문제를 갖다가 유도를 할 텐데 지금 4번 문제 있죠? 자, 읽어드리고 제가 유도한 다음에 좀 제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1년간에 대한 실적이 나와요. 그럼 다 할게요. 아까 가능 총수도 아시죠? 그럼 그냥입니까? 호당 임대료를 가능 호수에다 곱합니까? 그럼 스타트가 2억 4천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이틀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실을 빼죠. 공실은 그냥이요 10%. 그럼 2억 4천에 2,400만 원을 뺍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유효가 나오겠죠. 자, 그럼 유효 총수에서 그냥요 영업 경비를 빼요. 운영 비용이 영업 경비예요. 그죠? 그러면 순소득이 나오죠. 그럼 순소득에다가 그냥입니까? 부채 서비스를 뺍니까? 그게 바로 따보세요.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세전이 나오죠. 그럼 영업소득세를 구해야 세후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영업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대 가미. 가미를 빼줘요.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주죠. 그래서 이 세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은 문제가 한 90%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푸세요. 했더니 어머 우리는 쉬는 시간에 그럼 쉬어야지 왜 풀어요? 그러는데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그죠? 하시고 여기까지는 지우지 마세요.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만 쉬세요.